입시를 묻다 피기맘. 각자 소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타임교육 입시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이혜웅이라고 합니다. 제가 입시를 처음 한 건 한 20년 좀 넘은 것 같은데 처음에 이제 유레카 논술학원 그런 걸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입시가 논술이 대세였고 그다음에 정시도 논술 시험을 보고 뭐 이런 형태였는데 논술이 이제 점점 줄어들고 학종으로 급격히 늘었다가 이제 학종의 문제점이 다양하게 지적이 되면서 다시 정시가 늘어나고 입시가 박혀가는 이 시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학교 엄마들 입장에선 선배들 얘기만 들어서 결정하기도 애매하고 본인이 공부해서 하기도 애매한 측면이 있어서 좀 오늘은 그걸 집중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동안 제가 경험해왔던 걸 토대로 미래를 예측하면서 좀 쉽게 이 문제를 좀 풀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를 제가 맡기로 했고요. 오늘 오신 분들은 제 오른쪽부터 자연스럽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타임교육 대입연구소 소장 맡고 있는 박수범이라고 합니다. 저에 대한 얘기는 뭐 이후에 충분히 할 시간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간략하게 인사만 먼저 드리겠습니다. 주로 대입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목동 지역 입시센터 장학금 유용인입니다. 기존에 5년간 입학사정관 경험을 바탕으로 대학 입장에서 여러분들께 많은 얘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강남에 있는 중학교에 다니는 아이의 엄마이고요. 지금 2024년도 입시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관심이 굉장히 많고요. 고등 입학을 앞두고 어떻게 고등학교 생활을 대비해야 될지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많은 학부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20년 2월까지 학교 현장에서 30년 정도 국어 교사로서 일하면서 또 학생들의 입시 상담을 주로 맡아서 했고요. 이제 앞으로 2024년도에는 중학교 3학년 되는 학생들이 어떤 입시 변화가 있을 것인지 또 고민도 되고 또 서로 어떤 공감을 가지고 많은 정보를 나누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게 된 박광숙입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저 빼고 네 분이 모였는데 한 분은 학교 선생님을 오래 하셨고 한 분은 입학 사정관을 오래 하셨고 나머지 뭐 저와 우리 박수범 소장님은 사교육을 오래 하셨고 근데 이제 학부모님으로 우리 연우 어머니께서 연우맘이 중3 엄마의 입장에서 왜냐하면 바뀌는 첫 세대거든요. 그래서 이제 궁금한 것도 질문하시고 의견을 내시려고 이렇게 다양한 입장으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은 뭐 결론이 있다기보다는 각각의 입장들이 뭔지 그리고 유불리가 어떻게 작용할지에 좀 초점을 맞추어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토론을 하기 전에 전제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세 가지를 되게 중심으로 생각하려고 하는데 실제 팩트가 뭐냐 그래서 구체적인 자료나 데이터들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정책적 당위성이나 또는 어떤 한 사람의 입장이 아니고 왜냐하면 이 변화를 겪는 거는 실제 지금 중학교 3학년부터 초등학교 5학년까지 학생과 학부모거든요. 근데 학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뭐 전체적인 정책이 옳으냐 마냐를 떠나서 우리 아이한테 나한테 유리하냐 불리하냐에 관심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다른 걸 배제하고 입시 공학적으로 누구한테 유리하냐 누구한테 불리하냐 어떻게 하는 게 유불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좀 중심으로 보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관점은 보통 우리가 설명회나 신문기사 이런 걸 보면 뭐 특목고가 일방적으로 유리하다 일반고가 일방적으로 유리하다 근데 저희가 보기에는 일방적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상위권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고 중위권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을 건지 이렇게 수준별로 좀 나눠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관점으로 오늘 토론은 진행이 될 거고 그래서 이제 수준별로 나누는 데 있어서 첫 번째로는 중학생을 어떻게 우리가 수준별로 나눌 거냐를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예를 들면 뭐 사교육을 중심으로 학원가에서는 선행을 많이 안 해.
또는 영재고 준비를 하네. 뭐 그런 애가 세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객관적 기준은 아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저희가 중학생은 곰곰이 논의를 해본 결과 그냥 중학교 내신으로 구분하는 게 그나마 가장 대학 입시하고 연관성이 높을 것 같아서 중학생들은 저희가 최상위권은 전교 1등에서 5등. 얘네들의 기대 대학은 의대나 서울대, 연대, 고대까지를 기대하는 아이들을 최상위권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상위권은 전교 한 6등에서 20등 정도까지 아이들이고 강남권에서는 서울대, 연대, 고대를 노리는 거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서울대, 연대, 고대와 서강대, 성대, 한양대, 이대 그 다음에 지방의 거점 국립대학을 노리는 아이들을 상위권이라고 구분을 해봤고요. 중상위권은 전교 한 21등에서 50등 정도 사이인데 강남권 애들은 서성 한 2대 정도까지 그 다음에 지방이나 그 이외에서는 지방 거점 국립대까지를 노리는 아이들을 구분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위권은 50등에서 10등, 100등대 사이의 아이들인데 인서울권이나 지방국립대 그리고 강남권에서는 서성 한 2대, 중앙대, 경희대, 외대 정도를 노리는 아이들을 이렇게 구분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아이들을 중하위권이라고 구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학생은 내신 성적을 기준으로 5개 레벨로 구분했다.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아까 강남권하고 일반적인 걸 구분했는데 저희가 강남권은 3가지 기준으로 제시를 해봤습니다. 하나는 지리적으로 강남, 그래서 강남구 서초구에 거주하는 아이들. 두 번째로는 사교육을 강남권처럼 받는 지역 또는 학생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교육 밀집 지역인데 목동, 분당, 중계, 대구, 수성구, 해운대구 뭐 이런데 등의 일부 사교육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들을 이렇게 구분해봤고 세 번째로는 지역과 관계없이 본인의 성향이 강남 애들보다 더 열심히 준비도 하고 그 다음에 학습량도 늘려간 아이들 이런 애들이 뭐 강원도에도 있을 수 있고 제주도에도 있을 수 있어서 이런 개인적 성향까지를 그래서 강남에 있는 일반적인 중학생들이 살고 있는 거랑 비슷하게 산 애들을 그냥 강남권이라고 구분을 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의 경우는 고등학생들을 구분하는 기준은 너무나 명확하거든요. 이미 성적표가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수시는 내신이 가장 중요한 요소고 정시는 수능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두 개의 숫자를 비교하면 된다. 그래서 내신 등급 숫자하고 수능 등급 숫자 이 두 개를 퍼즐로 맞추면 고등학생은 구분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보면 3개로 저희가 구분을 하는데 첫 번째는 수능 친화적 고등학교 또는 수능 친화적 개인 학생을 첫 번째 부류로 분류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얘네들 특징은 학교 내신 등급이 수능 등급이 더 우수한 아이들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신은 3등급인데 학생의 수능 등급이 1등급이나 2등급이 나오는 경우 또는 전반적으로 그 학교 3등급 애들의 수능 성적이 1등급이나 2등급인 학교가 여기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정시까지 충분히 염두에 두면서 수시와 정시를 동시에 노릴 수 있는 그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그룹은 내신 등급과 수능 등급의 숫자가 동일한 그룹입니다. 그래서 내신이 2등급 나오는 학생들이 그 학교 전반적으로 평균적으로 수능이 2등급이 나온다. 이런 학교가 비슷한 학교고 개인적으로는 우리 학교 전체는 수능 등급이 낮게 나오지만 나는 우리 학교 애들과 달리 수능이 잘 나온다. 그래서 내신 3등급인데 수능이 3등급 나오면 그 개인도 이 그룹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반대죠. 내신 등급이 월등히 좋고 수능 숫자가 그보다 안 좋게 나오는 학교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내신은 3등급인데 수능이 4등급이나 5등급이 나오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신 친화적인 고등학교 또는 내신 친화적 학생이라고 이 3개로 그룹핑을 해서 우리가 오늘 수준별 방향이나 이런 걸 논의할 때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의 경우는 지금 현황을 잠깐 먼저 말씀을 드리면 현재 2019년 교육부 통계를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이제 중학교 3학년이 되는 아이들이 작년에 이제 2학년이었겠죠. 그 아이들이 현재 중학교 기준으로 41만 1,766명이 있습니다. 가장 많은 건 경기도고, 경기도가 학교 수로는 630개고 반수로 보면 3,740개 반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로 보면 현재 3학년 학생들로 보면 11만 1,516명이 지금 현재 중3으로 있고요. 지금 중2 되는 애들은 그거보다 인원이 약간 늘어서 42만 7천 명 정도의 인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역별로 보면 서울하고 수도권 지역에 굉장히 편중돼 있죠. 전체 학교가 3,231개 교인데 경기도가 630개고 서울이 385개 학교고 인천이 135개 학교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사실은 대학 가는 언밸런스를 만들어내는 아주 구조적인 거죠. 인구적 문제가 사실은 있고 정말 우리나라 많이 좋아졌습니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70명이었는데 지금 평균적으로 보면 반당 인원이 중3들이 22명이고 중2들도 22명 정도네요. 반별로 인구를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이 고등학교 진학을 했을 때 현재 고3은 특성화고 내지는 뭐 이런 학교들 제외하고 대학교 가는 걸 목표로 하는 학교들만 구성을 해보면 현재 올해 고3 올라온 아이들이 36만 4천 명입니다. 그러니까 대학 정원하고 거의 비슷하고요. 역시 여기도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에 아주 밀집돼 있습니다. 수도권에 경기 지역이 9만 9천 명, 서울이 한 6만 명 정도 되고 인천이 2만 명 정도 돼서 굉장히 인구가 역시 집중돼 있죠. 그래서 사실은 대학 가는 데 있어서 수도권 아이들이 경쟁이 치열하고 오히려 이제 수도권을 벗어나는 지방은 지방 거점 국립대까지 하면 오히려 좀 편안해진 측면도 있다라는 게 보여집니다. 현재 상황과 저희가 이제 수준별로 어떻게 논의할 건가 그거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이제 수준별 다음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는 게 뭔가를 고려를 해봤더니 지역별 특색이 있는데 그 지역별 특색은 수능 준비를 어떻게 할 수 있냐 기준으로 저희는 나눴습니다. 그래서 수능 준비가 유리한 곳, 그 다음에 불리한 곳, 크게 보면 이렇게인데 크게 5개로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사교육의 핫스팟인 강남, 목동, 중계, 분당, 뭐 대구, 수성구 이런 지역. 왜냐하면 그 수능은 안타깝지만 학교 교육의 영향보다는 사교육의 영향이 아직까지는 많이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교육인데 공교육 운영 자체가 수능 중심으로 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뭐 공주 한일고나 상상고, 외대부고 이렇듯이 수능을 매우 강조하는 학교에 있는 경우는 사교육의 수능 영향력이 없더라도 충분히 수능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를 분류를 했고 세 번째는 학교가 수능 공부하는 거를 격려해 주는 학교들, 뭐 학교가 수업을 직접적으로 수능을 하지 않더라도 뭐 끝나고 학원을 다니거나 아니면 인강을 활용한다든가 이런 걸 충분히 열어주는 학교들. 그다음 네 번째는 학교와 무관하게 학부모가 이걸 인지해서 본인이 개인적으로 과외나 아니면 인강 또는 다양한 루트로 사교육을 통해 수능을 준비시키고 있는 경우. 그다음 마지막, 아마 이게 제일 숫자로는 많을 것 같은데 그냥 수시로만 대학 간다라고 해서 수능을 포기하고 수시에만 매달리는 뭐 많은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개 기준으로 지역을 저희가 좀 전라도, 경상도 이런 식이 아니고 수능 준비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 구분을 좀 해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진로별로 고려돼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입시에서 진로의 특수성을 좀 갖는 경우가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의대 입시는 내신도 워낙 중요하고 수능 최저 기준이 높기 때문에 둘 다 1등급을 받아야 간다. 뭐 이런 거여서 실제로는 의대 입시는 좀 별도로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분류를
따로 했고요. 또 하나는 영재고나 과고, 이제 뭐 특목고 없어지고 자사고도 막 폐지되겠다고 결정이 된 상황에 뭐 번복될 확률은 있지만 현재로 가능한 두 개의 특목고, 얘네들은 정시 기회가 없는 학교죠. 수능 공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두 개만 좀 특수 지역으로 나누고 나머지, 오늘은 주로 그 나머지 지역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어느 층한테 유불리가 있는 건지 이번 입시 개편안을 가지고 좀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저희 피기맘에서 시드라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걸 미리 예측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단순하게 내신만으로 고등학교 수준을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애매한 비교과의 평가, 뭐 이런 공정성 시비를 저희가 넘어서면서 현재 있는 내신의 불합리를 어떻게 해결할까를 고민하다가 만들어낸 수시 판정 프로그램이 시드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 이제 고등학교를 어떻게 구분할 건지 이런 기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희 이거 만드신 박수범 소장님이 잠시 시드 프로그램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시드라고 하는 거는 수시 모의지원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이제 제일 먼저 설명드려야 될 거는 문제의식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문제의식이. 가장 기본적인 문제의식은 그 매년 보면 입시 기관들에서 학생부의 교과의 기준으로 해서 어떤 대학의 어떤 전형은 내신이 어떤 등급이면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발표를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내신을 어떻게 우리 학교는 산출한다라는 식의 얘기를 하는 대학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근데 기관들은 그거를 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작년에 그 정도 성적인 아이가 붙었던 아이가 있었다, 이걸 아마 기준으로 해서 그 얘기를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매년마다 그 결과들이 들쭉날쭉하고 합격생과 불합격생의 성적이 역전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학교의 어떤 아이는 떨어졌는데 걔보다 더 나쁜 성적의 아이가 붙는, 다른 학교의 다른 학생이,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도대체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평가가 받을 거다? 학부모님들이 항상 생각하시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이 깜깜이 전형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은 대학이 마음대로 뽑기 때문일까? 그렇진 않고, 또 하나는 어떤 문제를 생각을 했냐면 그 내신만 갖고 분명히 뽑는 것 같진 않은데 왜 다른 요소가 있으니까,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할까? 라고 했을 때 그것도 결국은 정량을 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 수치화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방식에 대한 거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해서 찾아봤더니 새로운 하나의 공식을 찾을 수가 있었고요. 그 공식을 가지고 기존의 한 6년간의 데이터라고 하는 거를 입력을 해봤더니, 물론 거기에는 교과도 있고 비교과도 있습니다. 전부 다 특정 항목들을 가지고 정량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대략적인 컷을 잡아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점수를 비슷하게 받은 아이인데 그 아이가 학교에 따라서 약간씩의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도대체 뭘까라고 해서 그걸 따로 모아서 봤더니 대략 고등학교를 6개 정도의 레벨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계산은 동일하게 하지만 보이지 않는 어떤 함수값으로 가산점을 주지 않을까. 그래서 실제로 시드 자체 내에는 학교 자체를 한 6개 정도로 레벨링하는, 구분을 하는 형태로 프로그래밍을 했거든요. 실제로 올해도 결과를 보면 95% 이상의 적중률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시드 소개는 앞으로 저희 피기맘 TV를 통해서 아마 좀 더 자세하게 소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이 정도에서 넘어가고요. 근데 핵심은 뭐냐면 고등학교별 수준 차이가 분명히 있다, 현존하고 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수시에서 걔를 무시하고 내신의 숫자만으로 뽑는 걸 학생부 교과전형이라고 하고, 나머지 요소를 고려하는 걸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이제 뒤에도 쟁점으로 되겠지만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는 각 대학마다, 그리고 각 그 고등학교나 사교육을 하는 업체들이나 다 자기 기준이 있는데,
저희 기준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뭐 본격적으로 그러면 이제 그 지난 11월 28일이죠. 그 정치적 사건 때문에 시작된 공정성 논란으로 인해 갑자기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정부가 급격하게 공정성이 이슈가 되면서 11월 28일, 정확히 작년 11월 28일에 이은혜 교육부 장관께서 공정성 강화 방안이라는 걸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논의도 그것 때문에 시작이 된 거여서 이제 논의를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해볼 텐데, 오늘의 주제는 입시 공학적으로 본 2024년 대학 입시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가 핵심이고요. 2024년에 해당되는 학생들이 올해 중3부터 올해 초등학교 5학년이 된 5개 학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여기 5개 학년 학부모님들이나 아이들은 잘 보고 이해를 하고 움직이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오늘 분위기가 좀 딱딱해가지고 우리 연우맘께서는 첫 세대잖아요. 이 실험을 당하는 첫 세대 입장에서 이 정책이 발표된 거 보고 첫 느낌이 어떠셨는지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시죠. 저는 우선 그 강남권 소재라서 당연히 학원에 힘을 많이 빌어서 큰애를 키운 상황이고, 네, 키우다 보니 학종을 준비하는 게 얼마나 막막한지, 그리고 선행의 정도는 어느 정도로 잡아야 될지에 대한 것도 굉장히 막막했었는데요. 정시가 확대된다는 게 저는 반가웠습니다. 네, 네, 네. 확실히 강남 엄마 입장이시고, 네. 그러니까 오히려 복잡함이 좀 덜해졌다는 느낌을 가지시네요. 아이가 너무너무 힘들었고, 고1부터 시작해서 어떤 이게 학교에서는 어느 정도 등수까지 또 어느 파악을 하셔야 되니까 뭐 무슨 반 이런 거를 하셨어요. 근데 거기 또 아이가 등수에다 들다 보니까 무조건 학종으로만 한다고 생각을 하고 했는데, 너무너무 그 일정 범위 내신에 들어가면서 그 비교과는 또 우위를 점령을 하려고 서로 하다 보니까 도대체 어디까지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체력적으로도 너무너무 힘든 고교 생활을 보내서 네, 결과도 좋지 못했고요. 큰 아이가 네. 지금 고3을 지냈고, 네. 그다음 이제 둘째 네. 아이는 네. 이제 중3이 된 네, 거죠. 큰아이처럼 둘째 아이를 키운다고 생각을 하면 너무 엄두가 나지 않았어. 뭐 강남 엄마 입장에선 오히려 불확실성이 사라져서 더 편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으신 것 같네요. 네. 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아있는 얘기를 좀 위주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딱딱하게 당장 발표된 내용이 뭔지는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역시 우리 박수범 소장님께서 11월 28일 발표된 정책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보시면 뭐 그냥 순서대로 쭉 읽으시면 정리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으세요. 그래서 오히려 이해하시기 제일 좋은 건 교육 당국은 고등학교에 요구하는 게 있고 대학에 요구하는 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됩니다. 그러면 고등학교에는 뭘 요구했을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학생부라고 하는 것에 기록하는 데 있어서 편차가 있다라는 문제의식이 있었을 거예요. 그게 고등학교 가장 일반적인 얘기겠죠. 대학에 요구하는 건 뭘까요? 학종을 평가하는데 전혀 알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깜깜이 전형이라는 얘기 나오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어떤 형태로든 방지하는 방식으로 뭔가를 하겠다, 이렇게 정리를 했다라고 보시면 딱 맞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에 요구하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몇 가지 얘기하면 되겠죠. 뭐 학생부의 특별히 세부 능력이 특기사항 모든 학생에게 기록될 수 있도록 해줘라. 그리고 수상 실적에 관련된 거 어쨌든 장기적으로 줄이겠다 내지는 없애겠다. 또 하나가 뭐 소논문이나 교과 외 시간에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들, 여기에 학생들이 몰입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 여러 가지를 제안을 하기 시작한 거죠. 이게 고등학교에 요구한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학에 요구하는 것 자체는 일단 기본적으로 너희들의 채점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기준 내지는 방법, 이거를 어쨌든 공지를 해라 라고 얘기하는 게 하나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가
그걸 채점하고 있는 입학사정관들의 질적인 어떤 향상을 도모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딱 될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입학사정관들이 서울대가 26명 정도 돼요. 나머지 학교들은 많으면 고대가 20명이었다가 지금은 이제 좀 줄인 것 같고 평균적으로 14명이 안 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상당수가 정규직이 아닌 무기계약직이거나 아니면 그냥 계약직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실제로 학생들의 서류라고 하는 거를 평가하고 그걸 가지고 기록하고 분석하는데 얼마만큼의 시간을 투자할 수 있을 거냐라고 하는 현실적인 문제도 걸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입사관들에 대한 질적 강화 이런 부분들 이거를 다시 얘기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일단 그 두 가지 틀을 가지고 딱 이해하시면 고등학교와 대학에 요구하는 형태들은 딱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거랑 또 하나 학부모들의 일정 부분의 요구나 전문가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입시 구조를 약간 좀 변동을 하겠다. 그래서 정시에서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특히 그 특정 대학들, 16개 대학들 보통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그 학교들은 정시의 모집 인원을 40% 정도로 늘리도록 하겠다. 그래서 구조를 바꾸고 또 하나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그 모집 인원, 비율 이런 부분들을 법적으로 딱 결정하겠다. 그리고 또 하나 지방대들, 지방 출신 학생들이 그 대학들에 갈 수 있도록 지역인재 그 전형 성격의 전형들을 그것도 마찬가지로 10% 정도 늘리겠다. 이 형태로 딱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세 가지 정리 잘 해주신 것 같아요. 고등학교의 책무를 높이는 거, 대학의 역할을 높이는 거, 그리고 학부모나 학생들이 보기에 구조적으로 안정감이 있게 모집 인원 자체를 좀 조정하는 거.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추진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이 자리에도 학교 선생님 하셨던 분도 있고 입학사정관 하셨던 분도 있으니까 실체가 어땠는지 잠깐 뭐 진짜 공정성을 의심받을 만한 일들이 있었는지 뭐 아주 뭐 내부 고발 수준은 아니더라도 그냥 느낌으로 간단하게 한 언급은 좀 들어봤으면 좋겠거든요. 우리 유영훈 전 입사관님께서 먼저 실제 대학이 뭔가 이런 의심을 받을 만한 행위를 했었나요? 얘기 잘 하셔야 돼요. 저부터 네, 고발당해요. 민감한 문제. 네, 일단 가장 큰 문제가 그 사정관 인원이 좀 부족하다는 점이거든요. 그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대부분의 대학들이 20명을 넘지 않는 선입니다. 그러면 뭐 10대 1, 20대 1 이렇게 경쟁률이 나와버리면 실제적으로 제가 제일 많이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제일 많이 했을 때는 말해도 되나 이거? 되죠. 말씀하셔야 됩니다. 1200건까지 해봤거든요. 네. 기간은 얼마 어느 기간 정도? 동안에? 그 정확한 기간은 기억은 안 나지만 수시 기간이었거든요. 한 45일쯤 되겠죠. 평가 기간. 네. 그래서 그건 좀 과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위촉 사정관님들을 활용을 합니다. 근데 교수님들과 입학 사정관은 생각하는 측면에서 좀 다른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교육을 하고 하지만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그 신분 안정화 문제도 있긴 하고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어차피 계약직이기 때문에 2년이 있으면 다른 학교로 옮겨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제가 처음 사정관이 될 때는 아마 그 교육부 지원 사업으로 해서 따로 교육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2달 반 정도의 시간을 교육을 받았었거든요. 사정관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또는 되어 있는 사람도 따로 이렇게 교육을 그게 한 100몇십 시간 이렇게 됐을 정확한 이건 기억은 잘 안 납니다. 그래서 한 2달 과정으로 해서 몇 개 대학을 지정해서 사정관이 되고자 하는 사람 또는 현재 되었지만 교육이 안 돼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전체적인 교육이 됐었습니다. 근데 그게 한 3년 전부터 그 시스템이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신규 채용 같은 경우에는 채용한 이후에 대학 자체적으로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오는 좀 평가의 한계가 있지 않았나 그런 측면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이 네. 그 실제로 1200명을 할 때 네. 당신은 어떻게 진행하셨어요? 저 같으면 네. 제가 만약 입사관이면 일단 채점할 가치도 없다라고 보이는 그렇죠. 선수들을 먼저 쳐내고 그 다음에 이제 무조건 붙을 만한 애들도 보일 것 같은데 네. 성적으로 됐든
뭐 그렇게 걸러내고 나면 실제로 1단계에서 당락의 경계선에 있는 애들 위주로 서류를 평가한다고 하면 뭐 그런 방식으로 했는 건지 저 같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혹시 실제 해보셨으니까 1200명을 평가한 일의 순서도 방식 이런 게 있으면 좀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주시죠. 일단 뭐 제가 그 정도 했을 때는 아마 그 한 지가 한 4년쯤 됐을 때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노하우도 있고요. 나름대로는. 근데 그게 1200명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모집 단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모집 단위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하나의 모집 단위를 일단 전체적으로 한번 보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래야 빨리 진행되기 때문에. 그때 아마 메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건 뭐 학종이지만 내신이라고 보여지죠. 그리고 내신을 가지고 어느 정도 레벨링을 하는 거죠. 예, 뭐 또 질문하실 것도 그러니까 궁금하신 거 있어요? 아까 말씀하시려고 했던 분이 네. 1차적으로 너무 아이들이 이제 모집 단위의 그 경쟁률이겠죠. 그렇죠? 네. 예, 그 경쟁률에 따라서 많은 아이들이 지원한 것을 1차적으로는 내신 성적을 가지고 먼저 어느 정도 끊어내고 그다음에 끊어낸다기보다는 걸러내는 거죠. 걸러내는 걸러내는 거죠. 거죠. 시스템상 보통 이렇게 학업 역량, 네. 뭐죠? 학업 학업의 소양, 학업의 소양 학업의 소양. 보통 이렇게 나눠져 네, 있거든요. 네, 네. 학업 소양의 가장 기본이 내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것이 이제 첫 번째로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내신을 보면서 이렇게 학업 소양만 체크해 놓는 거죠. A, B, C, D로. 네. 그러면 구분이 어느 정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그러니까 안에서. D나 E에 있는 친구들은 자동적으로 다른 서류를 볼 필요도 없이 또 이제 빼놓고 A, B, C 정도 되는 아이들을 가지고 다시 다른 5개 정도의 우리가 그 애들 활동부터 봉사나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게 볼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먼저 1순위는 어떤 학교 성적이었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같이 맞물려 들어가죠. 학교 어떤 학교인가에 따라 또 달라지죠. 보기는 해야 근데 문제는 네. 이제 제가 그래서 아까 시드 가지고 얘기할 때도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교과입니다라고 1단계에서 만약 그렇게 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러면 등급을 있는 그대로 반영한다라는 논리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보니까 경험상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경험상이라는 건 제 경험이 아니라 입시가. 6년간의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쭉 해서 봤는데 어떤 학교 1등급짜리는 떨어지는데 어떤 학교 2등급짜리는 실제로 붙더라는 겁니다. 그럼 1단계 통과에 그게 서류평가니까 1단계 통과가 그거를 보면 거기에 뭔가 다른 변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걸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사실은 이제 유영현 소장이 말 못했던 것 중에 하나 그거를 구체적 내용만 갖고 얘기할 거리가 아니라 그냥 아주 산수 계산 한번 시간 계산해 보면 그러면은 실제로 입사관들이 물리적으로 학생의 서류를 평가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인지 계산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간단하게 생각해 보시면 그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그 18학년도, 19학년도 기준으로 고대 같은 경우가 추천, 투랑, 일반 전형이 학생부 종합 전형이었거든요. 추천 어느 교과 전형이었고, 근데 보면 원서 접수가 18년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있었고요. 자기소개서 입력 마감이 9월 13일까지니까 실제로 서류는 대학의 서류는 그 금요일이나 월요일 날쯤 아마 전달됐을 가능성이 제일 많습니다. 근데 1단계 합격자 발표, 그러니까 서류 심사를 해야 되는 게 서류 심사를 해서 학생들에게 1단계 통과 여부를 가르쳐 줘야 되는 게 11월 16일이거든요. 그러면 그 기간 사이에 서류 심사 기간이 딱 54일이 주어집니다. 그게 토요일날 일요일날 다 합쳐서 해요. 근데 토요일날 일요일날 입사관한테 일을 하나요? 가름 쉬려고 하죠. 예. 안 하실 겁니다. 그럼 그걸 실제로 빼면 실제 심사 가능일이 45일이에요. 그러면 45일 동안에 거기에 뭐 그 추석 연휴도 있을 수 있고 휴일 있잖아요. 그런 거 다 빼면 45일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입사관들 20명이 2인 1조 내지는 3인 1조로 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실제로 입사관이 10명 있는 것뿐이 안 된다고 보시는 게 딱 맞을 거고요. 몇 명이 원서를 냈는지 봤더니 대략 한 그 1,100명 뽑는데 그 대략 한 8,000명 넘게 냈습니다. 추천 투만. 근데 일반 전형도 똑같거든요. 그거는 1,200명 뽑는데 12,900명, 13,000명이 원서를 냈어요. 그래서 그 실제로 입학사정관 10명이서 평가를 한다라고 했을 때 총 심사 대상 학생이 2만 명이 넘고 입학사정관 한 명당 일일
46명 평가해야 됩니다. 그럼 9시에 출근해서 6시 퇴근 전까지 시간당 5.8명 정도를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 서류에는 학생부도 봐야 되고요. 자기소개서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학생당 10분씩 보는 거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학생부랑 자소서랑 전부 다 읽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못할 겁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걸 당연히 네. 정량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저희가 그런 건 추정이 되니까 실제 이제 입학사정을 하신 경험으로 봤을 때 그 숫자가 부족한 건 당연한 거고, 그래서 이번 정책에서도 보면 숫자를 네. 안정적으로 확보해 달라는 거였고, 그 다음에 모든 서류는 봐야 된다, 생략한 것도 있다라는 의미가 녹아져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가장 유력하게 입사관이 학종을 그나마 공정성을 유지하려면 실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방안으로 맞는 건지, 거기에 대한 입장은 어떤 거세요? 어떤 방? 그 뭐 인원을 늘리면 서류 된다, 평가에 아니면 의해서 뭐 서류 평가, 그러니까 서류 평가할 수 있는 전임 입사관을 대폭 늘려서 1인당 학생 수를 안정화시켜야 된다. 네. 또는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진짜 학생부를 간소화해서 평가하기 수월하게 해줘야 된다라도 있을 수 있는데, 경험으로 비추어 봤을 때 지금 공정성 논란이 된 거를 해결하려면 어떤 게 가장 실효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으세요? 입사관 해보신 경험으로 봤을 때. 근데 지금 자체가 그 서류는 간소화됐는데 볼 내용은 없어진 거거든요. 예전에 그 비교과 활동이라고 했던 학생의 태도나 관심 이런 걸 볼 수 있는 내용은 사라지면서 정량적인 것만 막 살아남는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더 현재 보수적으로 네, 변하죠. 그러니까 이제 더 정량적으로 갈 거고, 그래서 보는 시간은 줄어들 겁니다. 분명히 자소서도 없어질 거기 때문에. 근데 일단 뭐 물리적으로 전임 사정관을 인원을 늘려주는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에 대한 교육을 바로 하는 게 맞거든요. 현재 나와 있는 상황에서는 뭐 신입 사정관이 30시간 교육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 300시간 이상씩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왜냐하면 처음 접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왜냐하면 학과 공부 또는 다른 일을 하시다가 오신 경우에 분명히 그 학교 안에서는 뭐 해결이 될 수 있지만, 학교에 뭐 어떤 학생을 뽑을 것이냐의 방향은 알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그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하나의 그 제도죠.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선발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남는 거죠. 저도 입학사정관 제도의 문제점이 어느 뭐 희미하게나마 어느 정도 추측이 되더라고요. 저도 원서를 낸 입장에서 이게 어느 정도 공정성 있게 평가가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의문은 되게 많았었고요. 예. 원서 내고 나서도 이 애들을 다 볼 수 있을까? 그리고 굉장히 그 자소서 쓰는데 애들은 공을 많이 들이거든요. 뭐 하나라도 봐달라고. 네. 저도 사교육에 있는 사람이지만 사실은 그 저랑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 가장 저놈은 정말 사기꾼이다, 나쁜 놈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1, 2학년 때에 이렇게 해왔던 게 뭐가 부족하니까 고3이 돼서 채워라. 그거 굉장히 못된 거거든요. 맞아요. 왜냐하면 고3이 돼서 수능 준비하기도 바쁘고 뭐 한 상황인데 거기에다 뭔가 새로운 걸 막 요구 실제로 합니다. 근데 거기에 기준이 있겠죠. 왜냐하면 이 대학 가려면 상 얼마가 필요하고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실제로 대학에 상 몇 개 있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거는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도대체 무슨 근거를 가지고. 근데 실제로 대학에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발표를 계속해서 하거든요. 이거는 최소한의 신뢰성의 문제인데, 그러면 그 사람은 정확하게 따지면 제가 생각엔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하는 것에서 의도하는 바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던 걸 거다. 근데 실제로는 다 인정하지 않으시나요? 학생부 종합전형이 과정을 중심으로 하는 평가다. 그러면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성이 있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학생이 변화가 되는 과정에 대한 어떤 최소한의 평가만 이루어져도 그것 자체로도 충분하게 의미가 있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뭔가 이렇게 팔아먹는 상품으로 이해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왜곡되는 부분이 많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모르시니까 적절한 선에서 그런 틀린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들 잘라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왜곡된 부분이 좀 있었다 이 생각도 들거든요. 그 지점에서는 사실은 이제 개인들의 욕망이 있을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고등학교 정원을 봤는데 고등학교가 1,800개 정도 됩니다. 대학을 가려는 걸 전제로 하는 데가 전체로는 2,300개가 넘는데 그러면 전교 10등 하면 18,000명이에요. 2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 중에 반은 소위 서울대, 연대, 고대를 못 가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본인도 객관적으로 내가 못 갈 확률이 높다는 걸 알고 해야 되는데 그런 데 대한 생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나라가 아직 이 학종을 제가 하기에는 합리적 사고를 하지 못하는 주체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뭘로 비춰지냐 하면 나보다 성적이 나쁜 애가 갔어, 불공정해. 그 다음에 쟤는 나보다 상을 덜 받았는데 갔어, 불공정해. 하여튼 뭐 하나가 안 맞으면 불공정으로 몰아붙이는 그런 게 사실 있었기 때문인데